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 장미생물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저스틴 소넨버그, 에리카 소넨버그의 책을 읽어나가는 중에 지금 어디냐, 챕터 4 단기 체류 여행자 프로바이오틱스 구조 요청. 얼마 전 친한 친구 리익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해왔다. 리익은 대체로 건강한데 가끔씩 변비부터 더부룩한 느낌까지 대중 없이 뱃속이 멀성을 부렸다. 담당 의사가 지나가는 말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제제를 먹어보면 어떻겠느냐고 권했다는데, 짐작컨대 의사의 의중은 장에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을 공급하면 이 유익균들이 장 건강을 복구하고 나아가 면역계 균형을 찾아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으리라. 그런데 리익은 약국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대혼란에 빠졌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 길로 우리 부부에게 달려온 그는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어떤 프로바이오틱스가 좋겠느냐고. 프로바이오틱스 나 같은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거, 프로바이오틱스는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해?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 있기는 해? 영양제로 먹을까? 아니면은 음식으로 먹을까? 생명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갖는 프로바이오틱스를 WHO는 적정량 복용하면 숙주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 살아있는 미생물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 정의는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유산균처럼 연구되지 않았던 이유만으로 기존에 미달하는 수많은 유익균을 소외시켰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에서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건강을 증진하는 것으로 짐작되거나 그런 효능을 내세워 제품으로 판매되는 먹을 수 있는 박테리아라고 재정의하고자 한다. 사람의 몸에 상주하는 장 미생물청과 달리 프로바이오틱스는 견주들은 장에 잠시만 머물다가 떠난다. 그렇다고 사람에게나 장 미생물청에게 이 짧은 방문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은 사람이 감염병에 걸릴 위험을 낮추고 만약에 걸리더라도 금세 낫게 한다고 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미생물청 기능의 완성도를 더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식단 조절과 별개로 사용할 수 있고, 식이요법과 병행해서 건강 증진의 시너지 효과를 늘릴 수도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균은 소화기기를 유랑하면서 장 미생물과 장 세포 모두와 활발히 교류한다. 그 과정에서 면역계가 알짜 정보를 많이 얻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사람은 감기나 독감, 설사 등을 손쉽게 이겨낸다. 복용법에 관한 그릇된 지침이 난무하다는 게 문제지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행위 자체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관습이다. 사람의 위장이 쉬지 않고 지나다니는 프로바이오틱스균을 요령 있게 접촉하고 이 단골 손님으로부터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도록 진화하기 때문에 충분할 만큼 말이다. 반려의 역사는,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주방용품은 무엇인가? 가격 말고 이것 없이는 못 산다 싶은 물건 말이다. 많은 사람이 그런 물건을 냉장고를 꼽는다. 우리 부부가 세인트루이스 살 때 우리 집은 우연히도 송전망 경계 지역의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태풍이라도 오면 도로 한쪽에 전기가 나가기 일쑤였다. 태풍 피해가 심할 때는 이웃 주민 절반이 이 현대 과학기술의 혜택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누리는 동안 나머지 절반은 전기 없는 암흑 천지에서 견뎌야 했다. 대개는 한나절 내에 연장 코드를 연결해주는 이웃끼리 전기를 품앗이 한 덕분에 나머지 절반도 곧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말이다.
어쨌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고장나지 않은 냉장고가 새삼 고맙게 느껴진다.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했을까? 아니, 그보다 앞서 목재 장식창처럼 생긴 아이스박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도 아니면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중국에서 그랬듯이 구덩이를 파서 얼음이나 눈으로 채우고 지하 저장고로 사용하기 전에는 선사시대 조상들, 특히 얼음이나 눈을 구할 수 없는 열대지역 원시들은 어떻게 했을까? 정답은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에 그들은 음식을 먹을 만큼만 마음대로 썩히는 요령을 터득했다. 미생물이 당을 소비해서 산과 알코올, 가스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을 발효라고 한다. 이렇게 탄생하는 식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와인과 맥주다. 효모를 과일 주스나 곡물에 담가두면 당이 알코올로 변하는 원리다. 오늘날 우리는 취기를 어리게 하는 효과에 더 열광하지만 옛날에는 알코올이 방부제 역할을 해서 음료의 보관기간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다른 음식들도 마찬가지로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효되면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발효식품의 대명사 치즈는 실온에서 보관하는데도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맛이 좋다. 발효가 발견된 것은 거의 우연이었다. 축적하건대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는 많은 음식을 쌓아두어서 생긴 일이었으리라. 그때는 먹을 것이 귀한 시절이라 상하기 시작한 음식도 웬만하면 버리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떤 음식은 약간 상해도 여전히 먹기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아가 발효 속도를 조절해서 식량 공급을 조금이나마 안정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용도 면에서는 오늘날의 냉장고도 발효와 별 차이가 없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더 오래 보관하는 것이다. 음식물 속 미생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계로만 한다는 게 다를 뿐이다. 인류는 원시적인 수렵 채집의 시대에서 멸망으로 시작해서 사회 집단으로 조직하고 노동을 분담함으로써 이만큼 발전했다. 어떤 면에서 조상들이 발효 반응을 조절하게 된 덕택에 우리가 노동의 부담을 덜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기록상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의 역사는 8천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문화든 역사적으로 발효식품 하나 이상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발효란 쉽게 말해서 박테리아가 우리 대신에 음식을 미리 약간 소화시켜 놓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요구르트다. 요구르트는 당의 일종인 락토스가 풍부해서 우유에 특정 종류의 박테리아를 넣어서 만든다. 이 박테리아는 락토스를 락토산으로 발효시킨다. 바로 이때 요구르트 특유의 시큼한 맛이 난다. 냉장고에 넣어두는 요구르트는 일종의 휴대용 보조 소화관과 같다. 우리 입에 들어가기 전에 락토스를 미리 소화시켜 놓았다는 점에서다. 락토스 소화 효소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락토스 소화 능력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칼로리를 박테리아에게 뺏겼다는 감이 있다. 옛날 같으면 이것을 보관기간 연장이라는 대의를 위해 감내해야 할 작은 희생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저렴한 고칼로리 식량이 차고 넘치는 요즘 세상에는 칼로리 따위 조금 내주어도 아까워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게다가 이것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일 수도 있다. 미생물이 음식을 발효시킬 때는 요구르트에 락토스와 같은 단순당을 모두 소비한다. 이 단순당이 너무 많으면 혈당이 급상승해서 제2형 당뇨병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발효 박테리아는 단순당 함량을 낮춰 건강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먹을거리로 격상시킨다.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방금 말한 대로 당 함량을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과 미생물 층간의 소통을 돕는 것이다. 무려 100년 전부터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은 것은 어쨌든 분명한 것 같다. 정방부제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 출생한 과학자 일리아 메치니코프는 미생물이 면역기와 나누는 상호작용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다.
어느 날 그는 현미경으로 혈중 면역 세포를 관찰하는 중에 게임에서 핑맨이 쿠키를 먹듯이 세포가 이물질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는 이 면역 세포에 먹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파지와 세포라는 뜻의 사이트를 합해 파고사이트, 즉 식세포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작은 발견을 토대로 그는 면역계가 체내에서 병원균을 제거하는 전략을 규명했고 그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말년에는 그의 관심이 인간의 노화와 죽음으로 옮겨갔다. 1908년에 그는 이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생명 연장의 꿈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 메치니코프는 사람이 늙어지는 것이 체내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유독한 노폐물이 장에 쌓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대장을 분변을 담아두는 것 말고는 하는 일 없이 공간만 차지하는 쓸모없는 장기라고 여겼다. 장미생물을 평생 공부해온 우리 입장에서는 그가 무례해서라기보다 그저 관점이 지나치게 단순한 거라고 믿고 싶은 대목이다. 그는 대장이 필요한 이유로 인간이 사냥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필요할 때 배설을 할 수 있어야 했다는 논리를 폈다. 사냥을 나가서 똥을 누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쉬어야 하는 육식 포유류는 사냥감을 쉬지 않고 추격하는 경쟁자보다도 열등했을 거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메치니코프는 분변을 대장에 담아두는 대신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적지 않다고 봤다. 장에 상존하는 박테리아 중에 몇몇은 무해하지만 나머지는 사람 몸에 해롭기 그지없다는 거였다. 그는 바로 이 녀석들 때문에 인간이 장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음식의 산을 첨가하면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그의 주장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메치니코프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부패 반응도 산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 같다. 다양한 종류의 산 중에서 그의 간택을 얻은 것은 바로 락트산이었다고 말이다. 락트산. 메치니코프는 요구르트 유산균처럼 락트산을 만드는 박테리아를 먹으면 우리가 요구르트로 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장이 방부된다고 확신했다. 그가 추론한 발효 음식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진실에 상당히 벗어난 것이지만 발효 유제품을 매일 먹는 불가리아 농부들의 수명이 더 길다는 것을 비롯해 그가 관찰해서 기록한 자료들은 금세기 들어서 뒤늦게 미생물에 관한 편견을 깨뜨리기 시작했다. 박테리아, 특히 락트산을 만드는 박테리아를 먹으라는 100년도 더 된 메치니코프의 당부는 과학계로 하여금 발효 유제품이 생명을 연장한다는 아이디어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의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 독자는 미생물을 많이 먹으라는 내 제안에 깜짝 놀랐을지도 모른다. 미생물은 모두 해롭다는 게 세상의 통념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통념은 틀린 것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연구는 한 세기 전에 비해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이제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장점이 메치니코프의 추측처럼 장속 환경의 산성도를 높이는 게 다가 아님을 잘 안다.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은 장 미생물 집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지만 머릿속에 어울리지 않는 엄청난 그리고 역사가 변하면서 앞으로 10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100년 전과 지금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면 심지어 위장관을 넘어 저 꼭대기에 있는 뇌에도 신호를 보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흔적을 남기고 떠나는 여행자. 프로바이오틱스균에 대한 흔한 오해 중에 하나는 녀석들이 일단 장에 들어오면 그대로 영구 입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는 생균은 잠깐 동감한 장 미생물 정무리와 어울릴 뿐 통로를 따라 이동하다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발효 유제품의 풍부한 락토바실러스의 경우에 우유처럼 락토스가 많은 곳에 집단 서식한다. 모유를 먹는 아기의 뱃속도 발효 유제품만큼 락토바실러스가 많지는 않다. 엄마 젖에 들어있는 락토스는 아기가
위와 소장에서 이미 소화시켜 흡수해 버린 뒤이기 때문에 대장에서는 미생물이 먹고 살 만큼 남지 않는다. 프로바이오틱스 견종에서 사람의 장에서 생존하는 녀석도 들어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잘 적응하지 못한다. 사람이 저녁 식사로 먹은 음식이나 장점막처럼 사람의 소화관에 널린 생소한 먹을거리들은 녀석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프로바이오틱스 견은 잠시만 들렀다가 곧장 떠나버린다. 프로바이오틱스 예천자들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정기적으로 먹으라고 권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통용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고국, 즉 요구르트를 비롯한 유제품에서 태어나 살다가 남의 나라, 즉 사람의 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같다.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이 장에 벌을 붙이지 않고 수적으로 열쇠라고 해서 존재감이 별로 없다는 뜻이 아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이 자주 스쳐 지나감으로써 체내에 침입한 병원균을 막아내는 인체 방어력이 향상된다고 한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모의훈련에서 일종의 대항군 역할을 해서 우리 면역계가 실전에서 더 능숙하게 대처하게끔 단련시키는 것이다. 위장벽을 덮고 있는 세포들은 마치 타일처럼 질서정연하게 다닥다닥 붙어있다. 그런 세포가 세포 사이에는 단백질들이 타일 사이사이의 전륜에 채워 넣는 회반적 역할을 하며 네트워크를 이룬다. 이렇게 촘촘한 위장벽이 떡 버티고 있으면 장미생물과 음식물 입자가 인체 조직과 혈류로 넘어오지 못한다. 정상적으로는 장미생물이 경계성 바깥, 즉 튜브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이 이 회반적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장세포들을 자극해서 장벽을 강화한다고 한다. 또 프로바이오틱스 견주들은 타일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말고도 벽 겉면의 점액 분비를 촉진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점막층을 더 두텁게 덮어서 불청객의 침입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당뇨병을 터지고 점막을 두껍게 바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이 장세포들을 선동해서 디펜신이라는 분자를 분비시킨다. 디펜신은 인체가 체내에 침입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게 사용하는 일종의 화학 무기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견주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며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는지는 앞으로 학계가 밝혀내어야 할 숙제이다. 사람 위장관과 프로바이오틱스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점점 발전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은 미래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관광객이 아니라 국경 강화와 무력 충돌 예방에 힘쓰는 평화 요직원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체전방을 강화하고 면역기를 늘 훈련시킨다는 점에서 위장관에서 벌어지는 유해균과의 전쟁에서 뛰어난 동행임이 틀림없다. 조지타운 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한 연구팀이 이 개념을 직접 검증하기 위해서 대규모 실험을 실시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어떤 아이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이고 위장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지 관찰하는 실험이었다. 워싱턴 DC 소재 유학원에 다니는 3에서 6세 소아 638명이 선발되었는데 절반은 90일 동안의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에 들어있는 반려 유제품을 매일 마시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에 들어있지 않은 유제품을 마시게 했다. 부모들은 매주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설문지를 작성케 했다. 부모들은 매주 몸이 아파서 결석했는지, 구토나 변비, 배탈, 발열이 발생했는지, 항생제 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지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 결과 위장관 감염 질환에 걸릴 확률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음료를 매일 마신 집단에서는 24% 더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이 집단은 연구기간의 3개월 동안의 항생제 사용 비율도 더 낮았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위장관과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높인다는 것이 증명된 연구는 이뿐 아니다. 특정 균주나 특정 제품이 아니라 모든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감염성 설사의 중증도와 지속기간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절절히 발표되고 있다. 이 유익균은 장벽을 튼튼하게 하던 아마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병원균을 직접 간접으로 죽이든 새로 접근하는 감염균을 내쫓고 이미 들어와 있는 감염균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비록 반짝 등장했다 금세 떠나버릴지라도 접전이 끊이지 않는 전쟁에서 우리는 소중한 동맹군이다. 짧은 등장 긴 여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어떻게 장 건강이 달라지는 것은 이제 삼척 동자도 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인체를 통과하면서 장벽과 장미생물 총 동네만 집중적으로 훑고 지나가니 당연하다. 그런데 사실 프로바이오틱스가 건강을 도모하는 힘은 장미생물총이 그러는 것처럼 위장관을 넘어온 온 몸 구석구석에 미친다. 워싱턴 DC 이화원 연구에서 관찰한 5의뢰의 결과가 바로 그 증거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은 소아 집단은 위장관 감염률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상기도 감염의 위험도 적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천 명이 참여한 다른 대규모 임상 연구들에서도 연령을 불문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 급성 상기도 감염에 덜 걸리고 항생제를 덜 사용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모아보면 면역계 기능을 미세 조정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능력이 위장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 심지어는 건강한 일반인조차도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감염균에 맞서는 면역계의 대항력이 상승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원래 인체 면역계는 장 미생물 생태계의 인구 조절을 자주 실시한다. 그래서 장에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이 있는 것을 알아채면 촉을 세우고 대기 태세에 들어간다. 그러다가 마침내 프로바이오틱스 균은 들어가 보지도 못한 저 위호흡기 쪽에 진짜 병원균이 들어오면 면역계가 번개처럼 출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잠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왜 모든 의사가 환자들에게 먹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권하지 않을까? 그 속사정은 이렇다.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한 수천 건의 연구 중에서 대부분은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결과가 재현성이 없이 중구난방이어서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더구나 특정 프로바이오틱스 견주의 특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낸 연구도 거의 없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 없이 소문만 무성하니 우리 전체의 회의주의가 퍼질 수밖에. 회의주의가. 프로바이오틱스는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 어떤 사람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프로바이오틱스 생겨는 그 사람의 뱃속에 사는 장미생물총과 인사를 나눈다. 그런데 장미생물총 사회의 색깔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에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이라도 태도가 한결같지는 않다.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과 똑같은 효과를 보려면 아마도 다른 프로바이오틱스 재질을 선택하거나 첫 번째 사람보다도 10배 더 많은 양을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예민한 성격은 개인 차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 개인에게서도 일교차를 보인다. 다시 말해 프로바이오틱스가 발휘하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서도 변한다는 소리다.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소집된 정보만으로는 어떤 프로바이오틱스가 한 사람의 미생물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런 까닭에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견제가 골고루 들어있는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미생물을 많이 만날 최선의 방법이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식품은 발효 유제품과 미생물 배양 공법으로 생크림을 숙성시킨 사워크림이다. 사워크림 중에는 박테리아를 쓰지 않고 만들어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도 있으니 잘 보고 골라야 한다. 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케피르라는 것도 있다. 요구르트와 비슷하게 양자세 박테리아와 효모 수백 종으로 구성된 종류를 넣어 발효시켜 만드는데
미생물 섭취량이 일년에 분량당 수십억 마리나 된다고 한다. 이렇게 미생물 구성이 다양하다는 점을 높이 우리 집에서는 환절기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캐피리를 즐겨 먹는다. 캐피리에는 미생물 종류가 그렇게 많으니 우리네 식후의 각각의 장미생물청과 궁합이 맞을 여성이 하나라도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자, 범위를 더 넓혀서 서양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으로는 독일식 양배추 절임 사우크라우트, 오이와 각종 채소로 만드는 피클, 그리고 요즘 한창 뜨는 가미 베라차 콤부차를 들 수 있다. 콤부차. 이 밖에도 각 가정에서 각종 식재료를 직접 발효시켜 먹는 문화가 전 세계에 걸쳐 많이 존재한다. 채소는 물론이고 과일과 콩, 곡물, 심지어는 육류와 어리까지 사실상 발효시키지 못하는 게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 전통 음식인 하우케일은 언덕 기슭에 구멍을 파고 그 안에서 상어 고기를 모래나 자갈에서 석 달 동안 재워 삭힌다. 이때 구멍은 육즙이 흘러내려가도록 적당한 각도로 기울여 파. 고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발효시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신기한 음식의 맛이 어떤지 먹어본 사람이 없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 왠지 처음에는 이상해서 맛볼수록 빠져들 것 같긴 하다. 참 그렇게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자격은 최근 들어서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와 생균 함유 발효식품을 전략 상품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다. 업계의 마케팅 목표는 식품이든 정제한 알약이든 자신들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믿도록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점을 과장되게 찬미하며 장 건강을 위해서 제품을 사라는 광고가 홍수를 이룬다. 이런 판매 사이트들은 신바이오틱스와 같은 생소한 전문 용어나 기능성식품이라든지 영양학제약과 같은 신조어까지 들먹이며 기가 얇은 소비자들에게 헛된 야망을 심어주거나 협박하거나 헷갈리게 하려고 안간 힘을 쓴다. 하지만 이런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를 매일 한 바가지씩 입안에 들이부어야 한다. 그들은 이미 건강한 사람이 자신들의 제품을 먹으면 더 건강해지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장이 약한 사람은 그걸 먹어야 나는다고 말한다. 초특급 트라 슈퍼 극강의 방어력 건강의 3일체 등 제품명을 보면 더 가관이다. 마치 건강하길 바란다면 날 사세요 라고 고함치는 것 같아서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귀가 아플 지경이다. 이런 와중에 의학계는 어떤 사람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좋을지 이렇다 할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 그래도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에 프로바이오틱스 제제의 기대를 볼만하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나온 임상 상황이 몇 가지가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의 독보적인 컨설턴트인 메리 엘렌 샌더스 박사는 국제 프로바이오틱스 학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샌더 박사는 최근 연구 자료를 보면 괴사성 장염을 앓는 조사나 항생제에 의한 설사 환자, 급성설사병 환자, 심지어는 일반 감기 환자 등 다양한 임상적인 상황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확실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한다. 물론 특정 바이오틱스 균주가 특정 질병을 치료한다는 추측을 사실로 그치는 제한성 있는 연구 결과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최근 의료계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되면 될지 절대로 해를 두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이 뛰어나고 긍정적인 효능까지 기대할 만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시각일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에 가면은 푸르나 카시업 박사를 만날 수 있다. 카시업 박사는 원래 소화기과 전문가지만 이렇게 연구를 가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위장관 기능 장애,
이와 관련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응용하는 방식은 예상과 달리 수동적이다. 환자가 물어보면 말리지는 않지만 프로바이오틱스를 일소은이 치료로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도 않다. 그가 보여준 이런 미적직한 태도는 의사들 사이에서 드물지 않다. 의사들은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반복 검증되지 않은 것을 권하는 데 몹시 조심스럽다. 수치로 측정 가능한 지표 없이 그냥 나아졌다는 소감만으로는 이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환자들에게는 엄격한 카셰프 박사도 본인은 버터 밀크를 자주 마신다고 한다. 그의 말을 빌리면 우유를 숙성시켜 만드는 이 음료를 마시면 어릴 때 인도에서 어머니가 매일 만들어 주시던 요구르트가 생각난다고 한다. 이름만 봐도 안다. 대다수의 소비자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이든 과장이든 겉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적힌 제품에 더 손이 간다. 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가이드에서 ISAPP는 이렇게 경고한다. 국제 프로바이오틱스 학회에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실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것은 아니다. 일부 제품의 효능이 증명된 프로바이오틱스 견주가 아예 들어있지 않거나 들어있다 하더라도 상당수가 유통기간 이내에 죽어버린다. 이것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잠재력이 무한함에도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를 앞장세우는 상품들을 맹신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요즘에는 여러 프로바이오틱스 견주가 상품화되어서 팔린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 박테리아 명명법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름이 그 견주의 특징을 어느 정도 알려주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만약에 이 이름이 회사에서 지은 것이라면 조금 더 주의해야 한다. 견주 이름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그들의 수법이니까. 박테리아의 학명은 성명과 종명을 종합해서 정한다. 상용화된 프로바이오틱스 생균 중에서 가장 흔한 속 두 가지는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다. 성명은 박테리아 가문의 성이라고 여기면 이해하기 쉽다. 같은 성명을 가진 박테리아 견주들은 모두 친척 관계인 셈이다. 자연스럽게 종명은 이름에 해당하며 특정 속에 포함되는 개성적인 한 구성원임을 나타낸다. 가령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과 빅테리박테리움 아니말리스는 같은 속에 속한 두 종이다. 짐작할 수 있듯이 비피도박테리움 롱검은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보다는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와 더 비슷하다. 그런데 종과 속이 같더라도 각각의 개체가 모두 판박이처럼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성격 차이가 나는 견주들은 뒤에 아명을 덧붙여 세분한다. 현생 인류는 모두 호모 사피엔스이지만 70억 인구 한 명 한 명이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인 것과 마찬가지다. 박테리아 경우에는 흔히 특정 견주의 성명과 종명 뒤에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코드를 붙여 이른다.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 DN73010처럼 말이다. 박테리움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런 견주는 보통 누군가 특허를 낸 전유물로 소유자가 회사라면 외우기 어려운 코드 말고 상품명을 따로 부여하기도 한다. 그런 상품명은 흔히 이 견주가 장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붙인다. 일례로 떠먹는 요구르트 액티비아 에논 단원인이 만든 비피두스 레귤라리스라는 상품이 적혀있다. 이 이름은 단원이 보유한 특정 비피도박테리움 아니말리스 견주를 가리킨다. 다른 시장에서는 이 견주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영국 사람들이 말하는 비피더스 다이제스트붐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해서 만들어서 영양제가 출시되고 있다. 그러니 선택을 잘하고 회사를 잘 보면서 선택을 해야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